안녕하세요. 자전거 편력 편향 편의 팟캐스트 위로 아래로 더 싱싱 달리자 위아더 싱입니다. 저는 발칙한 김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벨로스타 주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병호 기자님은 반갑습니다. 조금 이따 오시는 거죠? 네, 유 기자님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 다른 팟캐스트 들어보면 이렇게 소개하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던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어색해서 못하고. 우리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 네. 처음에는 했었죠. 그나마 효과음은 넣지 않았나요? 유 기자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3명 중에 1명이라도 빠지면 맛이 안 나요. 미안합니다. 먼저 해주시죠. 다시 할까요? 네, 자전거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들려주시죠. 네, 이번 주 자전거 뉴스는 훈훈한 소식, 연말이잖아요. 날씨 추운 그렇죠. 연말이라서 훈훈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광명시가 2015년 7월부터 방치된 자전거를 기증받아 수리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5060 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5060 세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관내 자전거 수리 경력자 3명을 채용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연계하여 만 19세 이상 자전거 관련 업종 취업과 창업 의지가 있는 시민을 상대로 수리 교육생을 모집하여 작년 5명, 올해 5명을 선발해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기증받은 415대 중 수리를 마친 271대를 자전거 안전모와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광명시는 이 사업이 자원 재활용, 일자리 창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고 있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곳곳에서 어쨌든 자전거 쪽으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벌리네요. 네. 무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와 되게 기분해요. 그럼 연말 그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거고, 광명시가 예전부터 자전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자전거 처음 타게 된 계기 얘기할 때 네. 제가 이모네 집에서 네. 타고 왔다고 했던 그 풀샥 자전거 있잖아요. 네. 무거운 거. 그게 어떤 자전거였냐면 광명시에서 시민들한테 200대를 무료로 나눠줬었어요, 그때. 200대를요? 네, 철TV? 뭐 선착순인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풀샥 철TV. 재생한 거요? 아니요, 그땐 새 자전거였어요. 새 거요? 네. 알톤 거 풀샥. 자전거 동료 차원에서 나눠주는 건가요? 네, 그랬었죠. 그 몇 년도였어요? 2000년대 초였던 것 같은데 한 2003, 4년쯤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서 정비 교육까지 시킨다고요? 그렇죠. 몇 명 뽑아서, 왜냐면 그 일할 사람, 재생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진행했다고. 그 5, 60대들 중심으로 사업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9세 이상에 대해서 정비 교육 시켜주고, 뭐, 네, 이런 별개의 거죠?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네. 이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괜찮네요. 네. 광명뿐 아니라 좀 우리 동네에도 많은데 진짜 아파트 방치돼서 단지 수거해야 가면은 되는 자전거? 진짜 많아요. 빵꾸나 있고 맨날. 우리는 자전거 입장에서만 생각해야죠.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네. 그 차가 좀 줄어든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자전거 입장에서만 봐야지.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동차 제조사, 보험사, 뭐 주유소 이런 데 걱정할 거 아닌 거죠. 자전거가 실제 도심에서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차량 이용은 줄어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시장이 자동차 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전거 정책이 우선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선구자죠. 꽤 오래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초창기라고 봐야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도심에서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됐을 때 네.
자전거 선진국이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은 도심에도 자전거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길이 없으니까. 네. 그 자동차 중심이라서. 차선 다이어트를 어서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렇죠. 완벽한 분리도로를 주장합니다. 네. 좋아요. 네. 인도와 차도와 모두 분리된. 맞아요. 네. 우리는 자전거 입장에서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장해야지. 네,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네. 그래야지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안전하고. 네. 여태까지 차도와 같이 가는 실험은 충분히 했잖아요. 네. 했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작은 정말 높지 않은 연석 같은 거 깔아놓고 이렇게 하면 네. 다 침범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철저하게 단속하고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을 네.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지 네. 그 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저는 분리도를 주장합니다. 네. 찬성.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도 교통법규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네. 본인이 차라고 하면서 신호 안 지키는 자전거도 꽤 되거든요. 네. 차가 자동차가 멈추는데 자전거는 안 멈춰요. 신호 맞아요. 무시하고 간다고.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 욕먹이는 짓이라서 네. 그 자전거 전체에 대해서 비난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자전거에 화풀이 하기도 하고 자전거 보면 기분 나빠지고 굳이 운전자들에게 그런 마음 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서로 같은 공간을 쓰는 거니까 서로 배려해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다음에 신경 덜 쓰이게 스트레스 덜 받게 그렇게 이용하도록 서로 애를 써야죠. 10년이나 20년쯤 후에는 소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인프라가 갖춰질지 모르겠네요. 어서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게 어디서부터 시범 사업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네, 항상 구간을 그렇지만. 나눠서 네, 도심부터 하는 것보다 네, 왜냐면 사람들이 주거 지역에 있는 데서 지금은 여태까지 시범 사업이 예를 들면 도로도 다 도심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주거 지역에서 이제 점점 넓혀 나가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자출한다고 하지만 네, 자출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 생활 공간에서 그냥 지역 교통 수단으로 이제 이용을 하다가 이게 안전하네, 좀 더 멀리 가볼까로 가야지. 네, 여태까지 계속 뭐 경복궁 옆에도 깔아보고 뭐 아차산 군자동 이제 가는데도 이렇게 네, 옆에 길 다 놔봤자 차밖에 안 가거든요. 네, 자전거가 같이 이용하질 않아요. 자전거가 그 길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 주변을 먼저 그걸 시작하고 이제 점차 확대하는 방향이 전 좋지 않을까. 주거 지역이 먼저 되면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도 더 들 것 같아요. 제가 네. 탄다고 하면은. 자전거 길 디자인 연구소장님의 간만에 의견을 주셨네요. 네. 이쪽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네. 언제 그것도 한번 작정하고 한번 네, 하죠. 다뤄야죠. 그리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은 한강이잖아요. 자전거 도로 하면. 네. 자전거 도로에서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에 접근하는 길을 전용 도로를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네. 훨씬 더 안전하고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베드타운에서부터 자전거 도로까지 접근로를 전용 도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 이용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안전하겠죠. 그런 것도 그렇죠.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실제로 많이 하는 질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자전거에 이제 조금 관심이 생기려고 하는 사람이 네.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차도에서 타는 거를 위험하다고 이미 그냥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선 탈 생각이 없고 그러면 한강에는 어떤 자전거길이 있는 대로 내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강까지 가려면 멀지? 라는 질문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안타깝지만 그 길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전체 큰 계획에서 빼서 하는 거지 그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네. 예, 큰 계획 안에서 그 가는 도로를 몇 개 만들어 놓는 그런 정도가 좋지 않을까. 아직 그러니까 수요가 어떤 것이 큰지부터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레저용으로 쓸 거냐, 네. 생활용이 더 많으냐. 생활용이라면 굳이 한강 자전거 도로를 타려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네. 집 주변을 탈 거니까 네. 생활용이면 레저용이면 어지간하면 자전거 도로를 나가려고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활용으로 타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자전거에 정말 이제 맛을 들여보려는 사람들의 얘기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왜냐하면 동네에서라도 타고 싶은데 동네가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가 주거 지역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한강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거는 안타깝게 서울이 크고 한강이 이렇게 가운데로 훅 지나가지만 한강과 먼 지역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강북 같은 경우는 네. 그 강남은 오히려 이렇게 그 한강으로 흘러드는 탄천이나 뭐 이렇게 몇 개 천이 있어서 그거 길이라도 좀 따라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네. 거리로 한강을 진입할 수 있는데 강북 같은 경우는 길이 없거든요. 별로. 네. 예, 한강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면 다 도심을 지나쳐서 가야 되는 길이라 네. 그러니까 멀어요. 실제로. 너무 멀어요. 한 10km? 10km를 가야지 한강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데 맛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만한 10km를 뭐 도로를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로 싣고 갈 정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소소하게 시작하는 게 주저할 좋으니까. 가능성이 좀 많아지네요. 예. 어쨌든 자전거 입장에서만 편협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듬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그러다 보면 상상력도 제대로 발휘도 안 될 뿐더러 뭐 하려는 의지조차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자전거 입장에서만 이기적이고 편협하게 생각하고 한강까지 고속도로. 그 다음부터 깎아나가는 거죠. 좋다. 양보할 부분, 네. 타협할 부분. 네. 이렇게. 기존에 도로가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보다 그러면 지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시작도 못 할 것 근데 같아서. 그것도 괜찮네요. 네. 네. 우선 그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깎아나가는 거죠. 그게 그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 우리는 자전거 편력, 편향, 편협했으니까요. 맞아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해야 된다고 봐요. 저거 있잖아. 국민들이 네. 복지 지켜준다는데 나라 돈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복지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그 걱정을 왜 해? 그 걱정은 돈 계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네. 나라에. 안 된다, 된다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거고, 일단 해달라고 해야지. 네. 그리고,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근거 있게 하면,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일단 요구하는 거죠. 그게 민주사회 아니에요? 일단 요구하는 게 민주사회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튼. 저거의 충돌이죠. 욕구의 충돌. 네, 다양한 욕구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되게 독재라고 하면 욕구가 충돌했을 때 네. 어느 곳에서 힘 있는 사람이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일 것도 없죠. 요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얘기를 요구하고 거기에서 타협안을 찾아가는 그런 그렇죠. 그것이 민주주의죠. 네. 네. 오늘은 민주주의까지 왔고요. 좋습니다. 근데 이런 논의가 어디선가 계속 산발적이든 어쨌든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상대를 너무 많이 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끔 일단 부딪혀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 들어보고 그 상대 배려하고 이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부딪혀보지도 않으면서 미리 상대는 이럴 것이다 하고 내가 지레짐작으로 주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행동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 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타협점 찾아가고 그게 훨씬 빠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자전거 중심적인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거고요. 네. 네, 오늘 자전거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제 차례죠? 오늘의 주제는 스스로 소개시켜 주시죠, 이제. 네.
오늘 주제는 보험입니다.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만 얘기하진 않고요. 보험의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네. 보험 시장은 상당히 크거든요. 은행, 증권, 보험 이 중에 뭐가 제일 크겠어요? 은행 거래량이 아니라 매출액으로 매출 보면. 매출액으로 보면 매 증권? 달마다 내는 거니까. 근데 보험이 클 것 같긴 한 게 방카슈랑스 있지. 그다음에 변액보험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보험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세 개 중에요. 네. 매출액이 120조, 130조 그 정도 될 거예요. 1년 매출액이. 네. 엄청나죠. 네. 자동차 보험만 해도 한 11조, 12조 될 겁니다. 이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나? 이런 안 돼. 개괄적인 것만. 자, 근데 잠시만요. 자, 보험 얘기를 하는데 네. 보험 얘기를 통해서 아까 개관 얘기하셨죠? 보험 얘기랑 그 자전거 보험 뒤에 다뤄보신다고. 네. 네. 그래서 일단 보험에 대해서 개념부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으로 가죠. 뭐 보험업계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위험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을 많이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죠. 사람에 닥칠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재, 자연재해, 사람이 닥친 위험, 아플 위험, 늙을 위험, 네. 일 못할 위험, 다칠, 그죠. 아까 했구나. 다칠 위험 했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있죠. 음. 아파서 그럴 수 있고 다쳐서 그럴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위험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정 확률 내에 있는 것들을 보험 상품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가입자가 그러니까 내가 보장을 받고 싶은 사람이 일정 정도 돈을 내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이벤트라는 게 위험이 발생하면이죠. 네. 보통 약관이라고 있는데 약관에 정해진 조건에 일이 발생을 해야 돼요. 되게 두껍습니다. 약관은. 네. 몇백 쪽 되긴 하는데요. 약관 하나만 통달하면 나머지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니까 보험 상품이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네. 전쟁, 지진, 뭐 기아, 뭐 암, 네. 그다음에 심장마비, 골절. 그다음에 골절, 뭐 감기 아니면 어디 화상? 부딪혀서 멍들거나 화상 뭐 이런 것도 아주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위험인데 보험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있어요. 그 위험을. 감기? 감기는 되나요? 감당할 수 있죠. 네. 감기는 감당할 수 있나요? 네. 왜냐하면 적당한 보험료를 내고 감기 저기 병원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크게 위험한 일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실손보험 쪽에서 병원비를 다시 지급하는 그런 보험이 있고요. 감기 걸렸다고 감기 진단 받고 보험금 타내진 않잖아요. 감기 걸리면 10만 원 이러면 땡큐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나기가 쉽잖아요. 네. 100% 손해죠. 그러니까 그런 상품 개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감기 같은 경우는 진단금 형태는 없는 거지. 그리고 골절 같은 경우도 진단금이 뭐 30만 원, 50만 원 이거예요. 뼈 부러지면. 뼈 부러졌다고 진단을 받으면 그때 뭐 그걸 정액형이라고 하거든요. 20만 원이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죠. 암은 감기에 비해서 확률은 떨어지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바로 죽음과 직결될 수도 있고 한 가정의 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중대한 질병들은.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커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도 높아져야 되고요. 네. 그래서 보험료는 일어날 확률, 규모, 그러니까 위험의 크기 이걸 따져가지고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적당한 보험료와 충분한
보험금, 그 부분이 충족이 돼야 돼요,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 상품으로 개발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위험한 것 중에 아까 전쟁, 지진, 네. 테러.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위험의 규모가 워낙 커요. 네. 이런 건 그래서 보험으로 보장 안 해줍니다. 네. 전쟁 나는데 전쟁 나서 사람 죽고 다치고 건물 부서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험으로 보장을 해준다고 쳐요. 네. 보험사가 그 금액을 보험금을 감당을 못해요. 테러가 빠진 거는 9.11 테러 있었죠, 미국에서. 네. 그 테러 이후에 보장 항목에서 테러가 빠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있었어요? 그 전까지 있었어요. 그 손해보험에서요? 아니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생명보험도 생명보험, 테러에 의해서 사람이 생명보험. 죽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테러도 빠졌어요. 그때 그 미국 보험사 몇 개가 휘청거렸다고 하더라고요. 보장이 컸나 보죠? 물론 왜냐면 일어날 사망 확률이 보장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 네.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걸 동시에 지급해야 되니까 네.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보험사의 위험은 보험금 지급하는 게 위험이에요. 네. 돈이 나가는 게. 그렇죠. 그럼 보험사의 위험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보험사는 위험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하죠. 그렇죠. 보험사는. 보험금 편력 편향 편에. 나중에 보험 관련해서도 팟캐스트 하고 싶네요.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험은 최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최선밖에 없어요. 내가 보장 많이 받겠다고 이것저것 많이 들었는데 네. 하필이면 그 부분을 피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그 부분은 보장해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최고가 있을 수 없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최선만 있는 거죠. 보험은 또 돈으로 돈을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많이 들어오고 보험금은 적게 지급되어야 보험사가 돈을 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험사들은 가진 노력을 다해요. 확률 통계를 기반해서 그쪽 설계를 전문가들이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를 통해서 홍보를 해요. 한 개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맞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조직적으로 교육받고. 네. 예,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인데. 언론 방송에 막 그렇죠. 온갖 기관과 네, 다. 현혹시킬 만한 그런 마케팅을 받으니까 네. 한 개인은 맞서기가 어려워요. 거기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없어요. 그 보험 쪽에서 사람에게 그 개인에게 보장하는 담보들을 살펴보면 사망 위험 있죠. 네. 그 다음에 질병 위험 있죠. 네. 그 다음에 상해 위험 있죠. 네. 다칠 위험.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쪽으로는 자동차 보험 있죠. 운전자 보험 있죠. 보통 이 정도? 재보험. 재보험이요? 네. 재보험은 보험사끼리 하는 거예요. 네. 보험사. 네, 그렇죠. 예, 거기까지 알아요? 아니 그냥 보험 얘기하시니까. 난 한 개인에게. 네네네. 개인에게만. 얘기해놓고 보니까 개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한 개 더 있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위험 있잖아요. 치매. 네. 또 이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혼자 산다는 거죠. 네. 어떤 데는 방치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보험사들은 확률 통계 따져가지고 보험료 얼마 걷고 보험금 얼마 지급한다 이러면 장사 되겠다 해가지고 출시를 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요양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만 이 중에 네.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이란 상품이 하나 있으면 기본 담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담보들이 쭉 나열이 돼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놀이공원에 가서 입장료를 내잖아요. 네. 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거를 하나씩 그 티켓을 구매해서 이용하잖아요. 네. 보험 상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계약 하나는 꼭 들어가야 돼요. 입장료. 그런 것처럼. 네. 그러면 거기에
담보가 내가 원하는 담보 하나씩 붙어요. 특약? 그렇죠. 인가요? 특약이라고 하죠. 네. 많이 하는데요. 근데 어떤 것들은 특약이 2개 묶음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설계할 때도 조건들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담보를 얼마 이상 가입해야 저 담보를 가입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저 담보 금액도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담보들끼리. 네. 그러니까 아주 싸게는 설계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그래야 보험사도 남으니까. 월 납입료 1,000원짜리 보험을 판매한다고 쳐요. 그러면 보험사는 남는 게 없잖아요. 네. 오히려 교통비도 안 나오니까. 그런 상품은 만들 수 없죠. 그래서 모집인들하고 보험사 마진까지 생각하는 거죠. 네. 자전거 보험은 그냥 주계약 따로 없이 그냥 통으로 하나 딱 고정된 담보가 있고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네. 고정되어 있고 그냥 그걸 통으로 사는 거죠. 되게 자전거 보험은 1년 단위 계약입니다. 1년마다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 새로 갱신하는 거죠. 예. 자동차 보험과 같죠. 근데 자동차 보험은 의무인데 자전거 보험은 의무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담보를 보면 상해 그냥 일반 상해예요. 다치는 거. 다쳤을 때. 네. 자전거를 타다 다친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다쳤을 때 후유장애, 다치고 후유장애라든가 사망했다든가 상해 사망이라든가 네. 이런 담보들은 다른 보험에서도 있어요. 네. 한 가정 내에서 월 지출액 순위를 따져보면 보험이 상당히 높은 데 있어요. 1위 아니면 2위일 것 같아. 그렇죠. 네. 안 돼도 3위 이내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지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험에 대해서 쉽게 선택해요. 왜냐면 할부금이기 때문에. 집 살 때는 그렇게 알아보면서. 네. 집 살 때야 실제는 집이 가장 크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건 할부금에도 있긴 하지만, 예. 그건 눈앞에 물건이 바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살 때도 고민을 하잖아요. 네. 여기저기 알아보고. 네. 근데 보험은 생각보다 여기저기 안 알아봐요. 비슷한 걸로 비교를 하자면 차를 살 때는 그렇게 많이 알아보는데 네. 보험이 비싸잖아요. 어쨌든 네. 몇 천만 원 보통 그러니까. 네. 그런 같이 몇 천만 원짜리라고 보면 차 살 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네. 보험은 그렇게까지는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케팅에 의해서 이미 세뇌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성공한 거죠. 그냥 한 가정의 보험료를 얼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이 둘에, 그러니까 4인 가족, 아이 둘 있다 치고, 10살 미만의 아이 둘이 있다 치면, 보통 월 지출되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40? 40? 그쯤도 됩니다. 자전거 보험하다 얘기하다가 또 잠깐 빠졌는데, 네. 진짜 보험에 다시 대해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네. 자전거 보험으로. 보험 얘기하다 보면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전거 보험을 얘기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을 먼저 얘기하는 게 이해하는 데 좀 좋을 거예요. 물론 자동차 보험을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예.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줍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대물 배상, 대인 배상 네.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머지 담보들은 그냥 붙은 거예요. 네. 원래 자동차 보험은 그 두 가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배상 책임, 상대방에 대한 배상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보험이에요. 네. 거기에 조건 중에 저게 있어요. 대인 배상을 무한대로 가입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다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아요. 면제시켜주는. 그렇죠. 구속하거나 벌금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민사 책임만 있어요.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고 그다음에 사고가 워낙 잦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작은 사고까지 다 법정 불려나가고 그러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지간한 경우, 심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 돈으로 해결하는 거를 누가 해주냐면 보험사. 보험사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가해자는 비록 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난 거기 신경 안 쓰고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럼 나는 내 생활을 일상생활을 용이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충분히 보장을 해주니까.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강제보험이에요. 아.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그 많은 사람들의 사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그러니까 민사적인 책임 이외에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네.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게 구속되고 벌금 내고 이거예요. 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의 그 위험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을 만들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세 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주요 담보 세 가지가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세 가지예요. 네. 구속을 막아줄 순 없죠. 형사합의를 잘 보면 네. 그 판결할 때 참작을 해서,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형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참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자전거 쪽에도 가 있는, 자전거 보험 쪽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자전거는 자동차 보험과 다른 게 있는데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 내가 형사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아. 자동차 보험은 대인 배상을 무한대, 그러니까 대인 1, 대인 2가 있는데 보통 네. 대인 2가 무한이거든요. 그거를 가입하면 어지간한, 그러니까 중한 사고가 아니면,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아요. 중과실 사고라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거나 내가 정상 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주 심하게 다쳤다거나 네. 아니면 신호위반했다거나 신호위반한 사고에 뭐 피해자가 뭐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물어요. 근데 그런 사고가 아닌 경미한 거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질 않아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 조건이 그거예요. 대인 2를 무한 가입했을 때. 근데 자전거 보험은 배상 책임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있었을 때도 1,000만 원 또는 최대 1억이에요. 무한대가 아니죠. 네. 그래서 자전거 보험은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그 형사 책임을 면하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타고 가다가 보행자나 아니면 다른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럼 무조건 형사 책임, 민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인데 그거는 지금 자전거 보험에서 빠졌어요. 네. 그리고 자전거를 운행한 사람은 벌금 형사 책임을 지게 되죠. 네. 그럼 벌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자하고 합의 봐야 되고 합의 안 보면 구속인가요? 벌금을 저거 우선 소송해야죠. 아이고. 그래서 소송할 때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네. 아. 물론 내가 뭐 법률 지식이 아주 많다면 내가 써도 되지만. 내가 되죠. 그럴 수 없잖아요. 어디가 네.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당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보험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보험에 있는 그 세 가지 담보가 고스란히 옵니다. 근데 보장 기준은 좀 달라요. 이게 더 협소해져요. 자전거 쪽에. 네. 벌금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하고 똑같아요. 기준이, 지급 기준이. 형사합의금. 요즘에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걔는 다릅니다. 아주 협소해요. 자전거 보험에서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했을 네. 때만 지급을 해요. 와. 그럼 다치게 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로 사람을 죽인다? 확률적으로 거의 없죠. 그렇죠. 안 네. 그럼 정말 튕겨나가서 돌로 그렇죠. 나가지 네.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해요. 자전거 보험에서는. 주로 이제 자전거 보험에서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 이것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판매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배상 책임은 요즘엔 없어지기도 했는데요. 손해보험 쪽에 그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게 배상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고요. 어린이 보험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고 네. 그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가입해도 그러니까 같은 주소에서 사는 네. 한 명이 한 가입을 명만 하면 가족 다 일상생활 적용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 담보를 한 명만 가입해도 그 가족 전부 공유할 수 거기서 있구나. 보장이 돼요. 네. 근데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이렇게는 안 되고요. 같은 거주지 안에. 같은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도 같은 집에서 살면 그 회당이 되는 가족 중에 거지. 한 사람만 네. 가입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한도가 1억이에요. 한도가. 네. 1억이고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네. 보통 30만 원? 대물에 따라 달라요. 음. 그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옛날엔 그것도 없었던 담보도 있었는데 대물 같은 경우가 20만 원은 자기 부담금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30만 원 손해를 입혔으면 끼쳤다. 그러면 20만 원 내 돈으로 내야 되고 네. 그걸 초과하는 10만 원은 네, 보험금으로.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고. 네.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내가 내고 네. 80만 원 보험사에서 내는 거고. 네. 15만 원이다. 그럼 다 내가 내는 거고. 그렇죠. 네. 보험 적용이 안 되죠. 네. 근데 어쨌든 일반 손해보험에서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전거 보험에서만 할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예요. 벌금하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네. 두 가지. 그것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사망하게 했을 때만. 자전거로 사람 치여서 사망했을 때만. 다쳤을 땐 안 되고요. 네. 네. 그럴 때만 그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요. 뭐 몇천만 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벌금은 2천만 원 한도라서 법적인 한도가 2천만 원이거든요. 그 2천만 원까지는 벌금을 대신 내주는 거고요. 그 두 가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요. 그 두 가지가 난 괜찮아 그러면 굳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원래 자전거 보험의 역사가 예전 제일화재 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말 옛날이네요.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렇죠. 네. 없어진 게 2006년, 7년? 그때쯤이었나? 하여튼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제일화재보험에서 레포츠 플랜이라는 보험 상품을 팔았었어요. 1년짜리. 그래서 그걸 아는 분들이 자전거도 레저 활동이잖아요. 네. 레포츠잖아요, 레포츠. 레저 스포츠. 그래서 그걸 아는 극소수가 그거를 가입하셨어요. 그때는 보장이 지금보다 컸어요. 그게 뭐 90년대 언제 만들어진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네. 2005년, 6년까지는 있었어요. 그 인수되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보장은 좋았죠. 보험료는 쌌어요. 1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손해가 났다 하더라고요. 놀면서 많이 다쳤나? 그 상품 설계를 잘못한 거죠.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쳤던 거예요. 네. 처음에 그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데 그때 잘못한 거죠, 계산을. 아니면 조사가 잘못됐거나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계리사 쫓겨났겠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일화재가 망했잖아요. 망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계약이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수하게 해요. 네. 왜냐하면 망했다고 그 보장을 못 해주면 그 계약자들의 피해가 엄청 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보험사에서 인수하게 합니다. 그럼 따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보장 내용 그대로 또는 터무니없이 보장이 뭐 크다 그러면 그건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일화재보험은 LG손해보험에 인수가 돼요. 그러면서 LG손해보험에서는 자기들이 그걸 팔지 않고요. 그걸 보장을 좀 낮추고 금액은 높여놓고 외부 다른 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해요. 다른 이름으로요. 회사 이름을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대행하는 업체, 판매사를? 판매 대행을 하는 업체를 둔 거예요. 마치 네.
은행의 판매 대행이 방카슈랑스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은행이 아니라 한 업체한테 그걸 판매 권한을 주고 거기에서만 판매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매드인이라는 데서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험료는 좀 높였어요. 10만 원 초반으로. 근데 거기에서도 손해가 났던 거예요.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을 줄였는데도 손해가 났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약간 그런 보험까지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약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겠죠, 애초에. 그랬을 수 있죠. 네네. 근데 손해가 나서 보험료를 더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해 났다고 들었어요. 네.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고 손해 네. 난다고만 들었어요. 그래서 급기야 또 올립니다. 보장은 좀 낮추고 보험료는 좀 높이고 그랬었어요. 그 상태가 사대행한다고 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전거 보험으로 이익을 봤으면 다른 보험사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앞다투어 팔았겠죠. 네. 네. 그 12개의 손해보험사가 있어요. 한 군데서 팔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손해나고 있었던 거지. 재미를 못 보니까 다른 보험사에서 그 상품을 판매를 안 한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2개 보험사에서, 12개 손해보험사에서 다 판매를 하기 시작해요. 연보험료를 3만원부터 7만원까지 여러 상품을 개발했는데, 네. 첫 해에 가입 건수가 몇백 건이 안 돼요. 사람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보험사에서도 그걸 판매하지 않고요. 방카슈랑스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카슈랑스로만 팔았어요. 설계사들은, 모집인들은 팔지 않고. 보험사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 정부가 끝나자마자 이 판매 중지한 보험사들이 이제 늘어나요. 지금 알아보니까 많이 알아본 건 아닌데 새마을금고에서 팔아요. 네. 다른 보험사에서는 거의 안 파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거는 보험사가 아까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레저 스포츠 보험이고 레저. 네. 이건 그냥 자전거 보험 아닌가요? 그 새마을 이름만 바꾼 금고에서 거예요. 파는 거. 보장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럼 레저도 그럼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전에 레포츠 플랜 보험은 그랬었죠. 아니 지금 그 팔고 있는. 새마을. 지금 거는 아니에요. 그쵸. 그 다르죠. 얘는 자전거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팔아요.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 담보, 그게 자전거 보험의 대표적인 담보거든요. 네. 나머지 담보들은 개인들이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 다른 보험 상품에서 보장하는 부분이에요.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다른 보험 상품에 있어요. 그 두 가지 담보만 없어요. 그러면은 보험금이 지금 올랐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험금은 얼마나 대충 가격 지금은 범위가? 좀 달라요. 그때 매드인에서 판매하던 네. 그거 기준으로 그랬었던 거고요. 지금은 보장 금액, 보장 담보를 대폭 삭감 또는 삭제 이렇게 하고 보험료도 매우 싸요. 네. 2만 얼마? 그죠? 네, 2만 원 전후해요. 네. 남녀에 따라 또 아이들이냐 어린이에 따라 다른데요. 2만 원 전후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보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이제 그 어필이 안 되니까 그때 보험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렇게 티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또 그게 또 지자체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자전거 붐도 불겠다.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고민했던 게 그러니까 보험사가 같이 고민했겠죠. 맞아 떨어진 거죠. 네. 단체 보험을 가입해요. 자전거 단체 보험.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을 단체로 가입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개개인들이 보험사하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 주민이면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지자체 주민이 자전거 사고가 나면 그냥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약간 보장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요. 사고 나는 거랑 그 기준 없어요. 그냥 적을 어디다 관내 두고 주민이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사고 주민등록상 나든. 거기 사는 사람이면. 네, 그 지자체 주민이 어디서 사고 나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 나면 네. 보장해 주는 거였어요. 과천시를 예를 들면 2014년도 계약 기준인가?
과천 시민이 한 7만 2천 되거든요. 네. 3,500만 원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보장 내용은 세세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상해 사망이 4천만 원? 자전거 타다 한 사람만 죽잖아요. 네. 그러면 보험사는 손해예요. 그러네요. 3,500만 원짜리 3,500만 원 계약인데 4천만 원 줘야 돼. 네. 그 7만 2천 명에 대해서 3,5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많이 모르지요. 그 진짜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뭐 지역 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네. 뭐 그렇게 구정 홍보를 하지만 네. 보통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막상 사고 났을 때 우리 뭐 주위 사람들이 야 네. 그런 거 혹시 있는지 알아봐라. 지자체에서 네. 그런 것도 하기도 한다. 네. 아직도 그렇게 해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많이 하지. 맞아요. 아, 우리 구는 뭐 아니면 우리 지역은 우리 시는 이런 거 다 들어져 있어라고 다들 알고 있진 않더라고요. 네. 대부분 사고 나도 그냥 그런 거 생각도 못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대부분 네. 아는 사람이나 주위에 네. 있으면 모를까. 네. 그 시 또는 구, 서울 같은 경우는 구 단위. 네, 그래서 안 하는 곳도 많아요. 안 하는 곳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 아까 하나 말씀드렸는데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서 네,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내가 형사책임 안 무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이 자전거 보험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 같이 형사책임 안 진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동차 보험처럼 생각을 하셔서. 네. 네, 자전거 보험은 남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형사책임 네. 물어야 됩니다. 법적인 게 있어요. 그 기준이 상대방 피해 전액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조건이 그거예요. 근데 그게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 사람의 생명을 무한대로 보는 거예요. 생명값을. 네, 근데 자전거 쪽에서는 배상 책임이 1,000만 원이거나 1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무한대가 아니라서. 근데 무한으로 해주는 게 없거든요. 개인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은 특례법의 적용을 못 받아요. 줄여서 교특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특례 조항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전거를 타다가 남을 다치게 하면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합의 또는 구속. 필수네요. 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네,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좀 빠르게 달렸죠? 빠르게 달려도 상관없죠. 도로니까. 차니까. 근데 앞에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선 거예요. 네, 어떤 때 보면 버스가 정류장으로부터 멀리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 쓴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내려놓고 빨리 가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뒤에 가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네, 근데 보니까 사람이 안 내릴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리는 사람보다. 네.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20대 초반의 여대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뛰어내리듯이 내린 거예요. 네, 그 브레이크 잡았죠. 네, 그래서 그 여학생은 놀래서 자빠지고, 네, 그러니까 부딪혀서 날아간 게 아니라 이 사고 낸 사람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안 부딪힌 것 같대요. 네, 네. 그러니까 놀래서 넘어진 거. 음.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 때문에 넘어진 거니까 네. 부딪혀서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데려갔죠. 피해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예. 근데 일단 입원한 거예요. 네. 그날 밤에 말이 바뀌어요. 피해자가. 부으셨다고? 많이 아프다고. 아. 이제 코치를 받은 것 같은 네.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게다가 이제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쵸? 네. 피해자가. 네. 그래서 형사 책임, 민사 책임, 네. 그다음에 병원비 며칠 한 5일간인가 누워 있었거든요. 예. 합의 본다고 500만 원 나갔습니다. 와. 이것저것 검사를 다 했나요? 어떻게 하면 500만 원이 아니요, 형사 합의 보고, 아. 그다음에 민사 합의 보고 예. 병원비 나가고. 아. 그래서 원래 민사 쪽은 버스 기사, 그다음에 승객, 그다음에 이 자전거 탄 사람, 네. 과실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왜냐하면 버스가 정류장으로부터 너무 멀리 네. 섰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뭐가 오는지 살피지 않고 바로 내렸고. 네. 그러니까 승객, 버스 기사, 그 다음에 자전거 탄 사람 비율이 있어요. 과실 비율이. 네. 근데 이 사람 한 개인이 버스에서 하고 싸워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피해자는 계속 누워 있으면 내 돈은 계속 나가고. 네. 네. 애매하게. 그걸 확인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진짜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했을 때. 근데 그런 거 하려면 그거 다 비용이고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신경 쓰기 싫다고 그냥 자기가 혼자 다 500에 딱 합의를 본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긴 한데 이걸 질질 끌면 더...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혼자 다 책임진 거예요. 하여튼 자전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면 무조건 형사 책임이에요. 아, 이게 참. 그냥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길 가다가 그냥 낯선 사람 내가 주먹으로 얼굴 쳐가지고 네. 피나게 한 거예요. 자전거 사고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네. 사람이 그냥 자전거 앞에 뛰어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어요. 예.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뛰어든 사람 쪽이랑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 중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뭐 과실 비율인데 그래도 자전거 과실이 커요. 그죠? 그런 왜냐면 얘기를 인도로 들은 가면 것 안 같아서. 되는데 인도로 간 게 있을 거고. 그렇죠. 어찌됐든 나는 잘 갔는데 그 사람이 뛰어들었든 말든 그 사람 나는 자전거가 어디에 있었고 다치게 했고 그 책임이 좀 더 크다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뭐 아. 90% 100%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자전거가? 인도에서 차가 달리다가 사람 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가지 않아야 될 길에서. 그렇죠. 법은 그런데 자전거는 인도를 많이 타니까 네. 노약자, 그다음에 13세 미만 어린이들은 인도를 탈 수 있어요. 법적으로. 뭐 6살짜리 애들 자전거 타는데 그렇죠. 자동차랑 같이 타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차도에서 사고 났는데도 저 정도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인도에서 사고 나면 어쨌든 네. 자전거 책임이 클 수밖에 없죠. 네. 다니면 안 되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독한 사람들이면 자전거 도로에서 걷다가 뒤에 자전거 오면 쓱 튕겨나가. 액션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참 애매하다고. 이기적으로 나가야겠네 우리가. 배려해줄 게 없네요. 그건 이기적으로 나가더라도 법에서 이미 정해진 손해. 분이라 이기적으로 나오면 손해입니다. 그냥 조심조심 가야 돼요. 네. 그거는. 아, 달리 참.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자전거 도로에서도 그렇고 차도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 절대 자전거가 제일 불리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게요. 피해자도 불리하고 가해자도 불리하고. 네. 그러면 이거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잖아요. 도로 옆에다가 따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계석을 두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두면 그걸 적용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한강이나 일본 하천의 자전거 도로를 네. 자전거 전용으로만 하게 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네. 그건 현실적이지 않죠.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네.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유지하는 이 방향이랑 그 자전거 보험을 다 들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 네. 그치. 그러면서 그 자전거 보험에서도 대인 그 손해를 무한으로? 무한대로 네.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예, 맹점이 뭘까요?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네. 거죠. 그렇죠. 이제 자전거 타겠다고 자전거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별로 같아요. 상품의 네. 가격은 네. 적당해야 돼요. 네. 상위 1%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전거를 안 타지 않을까 사람들이. 네. 그러겠죠. 그렇죠. 무서워. 네. 네. 걱정돼서 뭐 저거 하겠어요. 법이 바뀌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건 논의를 해봐야죠. 그렇죠. 다시 보험 얘기를 해보면요. 아, 다시 네, 뭐 돌아오면. 궁금한 거나 그런 예, 거 있을까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아,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팁을 하나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아까 네. 마케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뇌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보험 전문가로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세뇌되어 있는 뭐 오해 뭐라든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생각할 게 아닌데 마케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필요 없는 보험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려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들을 상품 개발을 했을 거니까. 네. 근데 이거 침소봉대 한다는 거죠. 확률이 아주 낮은데 아주 네. 높은 것처럼. 안 들으면 안 될 것처럼. 사람들 겁을 주는 거예요. 네. 그게 또 그쪽의 마케팅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니까 그러면 장사꾼 말 함부로 믿지 말라고. 근데 보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있는 위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긴 하니까. 네, 그리고 네. 심지어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람한테는 안 들고 딴 데 가서 들어요. 아, 그래요? 위험을 부풀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거기 딱 들어차 네.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돈을 내가 써야.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세뇌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요. 계약자들이. 마케팅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소비자들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다른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돼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전문가라고 하는 그 설계사들한테 확인을 받는 거예요. 능숙한 설계사들은 맞장구 쳐주는 거죠. 거기다가 겁을 조금 더 주는 거지. 또는 뭐가 조금 더 이익이라고 또 꼬시는 거죠. 그러면 5만 원짜리 가입하려 했다가 10만 원짜리 가입하는 거예요. 저기 상품 사러 가는 거 똑같다니까요. 네. 저기 대형마트 가가지고 10,000원어치만 사와야지 했는데 나중에 들고 올 때는 10만 원어치 들고 오는 거야. 그렇게 돼요. 보험도 상품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보험도 상품이라는 거. 돈으로 돈을 사는 상품. 최고는 없고 최선만 있다는 거. 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합리적인 관점에서. 확률 통계는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도 확률이 낮더라도 그 낮은 확률에도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보험 가입해야죠. 뭐. 저런 것도 있죠. 남자들의 사망 원인이 3명 중에 1명이 암이다. 여성들은 4명 중에 1명이 암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사실이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사실인데 100살에 죽어도 암으로 죽으면 그 사람은 암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만큼 살았다고 하는 나이를 얼마를 볼 거냐. 네.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0세 이후에 죽는 거는 천수리였다 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75세거나 그 끊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그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이가 다 장성하고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아버지의 그 경제활동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가정경제에서. 아이들은 컸으니까. 네. 자기 그 먹거리 할 점에 때.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망보장을 그때까지만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싸죠. 65세까지만 사망보장을 들어놓으면 보험료가 싸요. 근데 종신까지 들어놓기 때문에 종신으로 들어놓으면 어쨌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 보장해줘야 되니까 보험료는 보험료도 그만큼 비싸질 비싸지죠. 수밖에 없구만. 네. 거의 다 갱신 아닌가요? 갱신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뭐 20년짜리, 30년짜리도 있고요.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말이에요. 네,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보통 종신보험은 뭐 20년 납 종신, 뭐 25년 납 종신 이런 식으로 해요. 그 갱신형은 실비는 거의 그냥 100% 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진단금 형태도 그 갱신도 있고 갱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20년 납 보장이 만약 사망 보장이 1억이라고 쳐요. 내가 지금 30살이고 내가 70세에 죽는다고 쳐요. 네. 40년 후잖아요. 네. 30살에 1억,
그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1억. 그쵸. 인플레도 따져야죠. 현재 가치. 네. 근데 그거 잘 얘기해주지 않아요, 설계사들은. 그게 가장 뭐랄까 뭐 사기까지는 아닌데 꼼수. 네.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거죠.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가 얼만큼 차이 있느냐를 얘기를 안 해주고. 그건 어차피 그 사람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그죠? 근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하잖아요. 네. 듣기 싫어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바 그것만 호응해주고 그걸 끌어내주면 네, 되는 그러면 돼요. 이건 상품 판매예요. 이건 설계사가 잘못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보험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구매자가 더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내 돈 쓰는 거잖아. 네.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저도 보험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약할 것 좀 예약을 해야겠어. 자, 다음에 만날 때는 보험 상담 해드릴까요? 예, 오늘은. 네. 진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 보험에 대해서는 한번 네. 배워둘 필요 있어요. 젊은 시절에. 원리를 배워두면 같은 원리로 계속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확률이 바뀌어지고 통계가 바뀌어지면 그게 또 달라져요. 담보도 또 달라지고 보험료나 보장 금액도 달라지고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 월 지출액에서 1, 2위를 차지하거든요. 안 돼도 3위는 차지해요, 보험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과한다는 거죠. 네. 저희 집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저희 집도 1위일 것 같아요. 대부분 1위 또는 2위예요. 네. 근데 1위는 되게 주택이에요. 네, 주택을 갚지 않는다고 보면. 그러니까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기 때문에 그렇지. 네. 주택은 뭐 억대잖아요. 네, 그렇죠. 주택이 네. 없어요. 근데 보험은 보통 많아야 보장성으로만 따지면 네. 1억이네. 그러니까 20만 원을 뭐 20년 납 이렇게 한다고 쳐요. 네. 1년에 엄청난 금액이죠. 네, 1년에 240만 원씩 네. 4,800만 원이에요. 원금만. 작은 돈이 아니라고. 네. 할부로 구매하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데 그 보험 가입하실 분들은 좀 꼼꼼하게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꼭 한번 배워두세요. 작정하고. 전 이런 수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험에 대해서. 똑똑한 소비, 똑똑한 보험 소비자. 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닌데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한 번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다 같은 원리라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약관을 하나 통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본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표현이 용어가 어렵지 않아요? 용어도 어려운데 네. 그 표현이 네.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않는다가 아니라 아니한다. 네. 또 아니한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낯설어요. 네, 네. 그 표현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막히면 하기 싫거든요. 네. 근데 누가 옆에서 설명해주면 쉬운 것들이에요. 다음 주에 보험 다 들고 와야 되나? 보험 들어놓은 거? 약관 다 가져오나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읽혀요. 네. 그 다음에 모르는 것들은 또 찾아보면 되니까 용어들은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그 법에서 정한 거예요. 네.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장 기준도 그렇고. 그래서 보험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네. 보험이 없는 세상은 사실 더 좋죠. 이 개인 보험이 없는 세상. 그죠. 나라에서 다. 공공보험으로 그렇죠. 다 네. 처리가 되는. 네, 그게 더 좋은 세상이에요. 그지. 국민건강보험으로 다 해결되고. 그렇죠. 네. 어쨌든 보험 중에 그런 보장보험 중에 가장 좋은 건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연금 중에 가장 좋은 건 국민연금이에요. 근데 민간 보험사들 입장에서 보면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안 좋다고 막 얘기하는 거지. 예전에는 개인연금 안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개인연금 얼마나 좋았는데. 엄청 좋았어요. 엄청. 상상할 수 없으면 상상할 수 있지. 왜냐하면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네. 네. 근데 민간 보험사들이 그거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아니까 네. 이제 보험사에서 바꿨죠. 전략을. 일단 국민건강보험 하시고요. 부족한 부분 민간보험 가입하시라고. 개인보험 가입하시라고.
이러죠. 그리고 틈틈이 국민연금을 공격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수급률을 70%에서 40% 낮췄거든요. 네. 그럼 막 반토막 났다고. 이거 불안감을 조장해. 이거 안 좋아졌다고. 개인연금 들어야 된다고. 근데 비율이 그런 거지 실제 내가 낸 돈 대비 네. 받는 돈을 수급률이 아니다. 그때 마지막 그 수입의 70%를 연금으로 주는 그 기준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40%로 낮춘 거거든요. 네. 되게 조금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근데 실제는 그걸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내는데 얼마를 받는다. 네. 이걸 수급률이라거든요. 이거를 따져봤어야 돼요. 개인연금은 수급률이 100%가 안 돼요. 내가 100원을 내면 100원을 채 못 받아요. 그 보험사 돈 벌어줘야 되니까. 또 내가 내 돈을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 오랜 네. 기간 동안. 딴 데다 써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묶어놓는 정도의 의미? 그렇죠. 내가 내 돈을 관리할 수 있으면 그냥 직접 관리하는 게 나아요. 네. 그죠. 저도 연금 같은 거 가입하지 말고. 저는 펀드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러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관리 못하니까 남한테 돈 주고 관리를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은. 자, 그러면 그건 100%가 안 되는데, 그 국민연금. 국민연금 100%가 넘어요. 네. 게다가 낼 때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반을 내주잖아요, 또 직장에서? 그렇죠. 아름답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건강보험도 반을 내주잖아요? 네. 아름답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맹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취지가 그거예요. 나이 들어서 굶어 죽긴 하지 말자는 취지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받게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너무 많이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때는 내가 낸 거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국민연금은. 그 부분은 좀 맹점일 수 있는데 저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냅니다. 나중에 못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기부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냥 기부라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은. 그리고 기부했는데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네. 저는 국민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만 얘기할래도 오늘 길게 했네, 생각해보니까. 네, 예. 2번 해야 될 거예요. 네. 2번 나눠서. 제가 아는 정도로만 가지고도 2번인데 이거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자동차 운전한다고 자전거 정비를 굳이 배울 필요 없잖아요. 난 운전만 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보험에 대해서도 난 보험의 원리만 알면 돼요. 그리고 설명하는 걸 듣고 내가 판단할 정도만 하면 네.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필수입니다. 워낙 크게 쓰는 부분이에요. 지출이 워낙 많은 부분이라. 맞아요. 네. 신경 써서 배워두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험에 대해서. 네, 오늘 여기까지 보험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자전거 단체 보험이 가입돼 있는가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전거 보험이 다른 자동차 보험이랑 다른 점 이런 것들 다 참고하셔서 네. 예, 드실 분은 드시고 안 드실 분은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바이클라우드에 다 써 있습니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팀블로그인 바이클라우드에 써 있습니다. 네, 팀블로그 티스토리에 있는 바이클라우드에 들어오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